크리에이티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서 카피라이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카피라이팅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즉, 카피라이팅의 정의라던가 카피의 전략 전술, 그리고 카피의 구성 요소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즉 카피 창작의 수사학적 원리, 이른바 광고 수사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광고 수사학을 배우냐면 이것을 배워놓게 되면, 즉 광고 수사학이 무엇인지 개념이라던가 효과, 여러 가지 종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그런 카피를 창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수사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 수사학의 개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입니다. 일단 광고 수사학의 개념에서는 정의와 그리고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에서는 크게 네 가지, 즉 비유의 수사법, 변화의 수사법, 그리고 강조의 수사법, 소리의 수사법을 배우겠습니다. 총 31가지의 수사법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1차 시에는 이제 이 중에서 비유의 수사법까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2차 시에 나머지, 그러니까 변화의 수사법, 강조의 수사법, 소리 수사법을 이제 이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러한 광고 수사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 그리고 효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에서는 두 연구자의 이 광고 수사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두 정의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명대의 김동규 교수의 정의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꼭 머릿속으로 의미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목표 고객 설득을 위해 말과 글을 보다 임팩트 있게 만들어 주목, 관심을 높이는 언어 테크닉.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광고 수사학이라는 것은 광고 안에서의 카피, 그러니까 말이라던가 문자 이런 것들을 보다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멋스럽게 다듬고 꾸미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주의도 끌고 흥미나 관심도 유발을 하고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이 광고되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하나의 테크닉, 그게 광고 수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김병희 교수의 광고 수사학에 대한 정의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앞 정의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정의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언어적, 시각적 메시지를 궁리하는 광고 창작의 기술 방법. 자, 여러분, 지금 두 정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두 정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일단 첫 번째로는 다 이게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안에서의 말이라던가 글, 시각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궁리, 모색하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법, 테크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광고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것은 광고의 말이라던가 글, 그림 이런 것을 꾸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의 말이나 글 이런 것들을 좀 더 멋스럽게 이걸 잘 다듬고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표현 수준을 비약시키는, 도약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소비자를 이 제품 이런 걸 사게끔 설득하는 기법, 그게 광고 수사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광고 수사학,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좀 더 멋스럽게 꾸미고 세련되게 다듬고 이런 거하고 관련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광고 수사학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토릭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음의 내용들을 부각시켜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의 여러 가지 특징이나 장점,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나 가치, 그리고 이제 제시되는 이 광고 속의 상황이라던가 또는 뭐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을 보다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만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고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부각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한테 잘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레토릭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 수사학은 이걸 잘만 쓰면요, 사람들의 주의를 유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잘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레토릭을 또 효과적으로 잘 쓰게 되면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말이나 글 이런 꾸밈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광고를 좀 더 멋스럽게,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광고가 좀 지루하고 단조롭고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 광고 수사학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 수사법은요,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이현우 교수는 의문론, 의미론, 구조론, 화형론 이렇게 네 가지 분류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광고 언어의 수사법을 언어학적 맥락에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또한 동명대 김동규 교수는 무려 60개의 광고 수사법을 제시를 하고 그걸 또 자세하게 분류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광고 수사법들을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광고 수사법들 가운데서 김충현 교수와 양훈 교수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김병희 교수가 발전시킨 다음의 광고 수사법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수사법은 현재 우리나라 광고계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배워놓으면 적용 가능성도 큰 그러한 광고 수사법들입니다. 이 수사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분류틀, 즉 비유의 수사법, 변화의 수사법, 강조의 수사법, 소리의 수사법, 이 분류틀을 바탕으로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광고 언어의 수사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수사법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 각각의 수사법들은 다른 수사법하고 상호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 광고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한 수사법이죠. 그래서 배우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수사법 가운데서 첫 번째 비유의 수사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수사법, 이걸 이제 비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비유 기법들, 즉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이런 여러 가지 비유법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수사법을 비유의 수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광고에서 이 원관념이라는 것은 보통 제품이나 브랜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관념은 대체로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느낌, 강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보조관념에다가 이제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 원관념을 빗대어서 표현을 함으로써 그 좋은 이미지, 그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 제품으로 끌어오고 또 우리 제품의 의미나 이미지를 새롭게 규정을 하는 그런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유의 수사법 가운데서 총 10개, 즉 직유법부터 해가지고 도노법까지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직유법부터 보겠습니다. 이 직유법은 수많은 직유법들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비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비유법이죠.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직유법, 이것은 연결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연결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인 것 같은,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이런 연결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비유한다고 해서 이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직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방식은 수많은 비유법들 가운데서 굉장히 간단한 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명료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어를 이용해서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런 원관념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보조관념에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 보조관념의 이미지를 바로 우리 제품으로 그 느낌 이런 것을 다 우리 제품으로 끌어오는 방식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알뜰주유소 인쇄광고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 직유법이 사용된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알뜰주유소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석유공사가 일단 대량으로 이 기름들을 이렇게 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뜰주유소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사들인, 좀 싸게 사들인 이 기름을 이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알뜰주유소는 그걸 이제 받아서 전국 평균 기름 가격보다 좀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걸 이제 판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름값을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알뜰주유소 광고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좀 선해 보이고 그리고 푸근해 보이는 인상의 어머니 비주얼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카피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직유법이 사용된 카피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죠? 한번 살펴보세요. 직유법이 사용된 카피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이 직유법은 연결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걸 반추해 보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직유법이 사용된 카피가 무엇인가요? 바로 헤드라인, 어머니 같은 주유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썼고 그 다음에 원관념은 무엇인가요? 원관념은 주유소, 이 알뜰주유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조관념은 뭐죠? 여기 어머니, 이게 지금 보조관념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식들한테 베풀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죠. 물론 아닌 그런 어머니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의 어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써가지고 원관념 알뜰주유소로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뜰주유소는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기름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겠다. 좋은 기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방식을 통해서 알뜰주유소의 이미지, 의미 이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원관념, 보조관념, 연결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고 또 그리고 이 연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감추고 막 돌려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빗대어 표현하는 게 이게 직유법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러한 직유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유법은 뭐니 해도요. 아주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본 이 광고 사례에서와 같이 이 직유법은요. 그 광고 안에 뭐 원관념, 보조관념, 연결어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싹 드러나요. 뭐 다른 비유법처럼 뭐 원관념을 감추고 막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과의 어떤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비유법에 비해서 굉장히 설명적이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카피를 창작할 때는 하나의 광고 안에서 이 직유법을 활용한 카피를
너무 많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뭐뭐인 것 같은,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 지급법을 사용한 카피를 쓰게 되면요. 뭔가 좀 공허하고요. 뭔가 알맹이도 없는 느낌이 들고 약간 좀 믿음이나 신뢰감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고에서 이 지급법을 쓴 카피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룸 영상 광고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 지급법이 사용된 카피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지급법은 연결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중점을 맞추고 광고를 보시면 금방 카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급법을 쓴 카피 이걸 찾아보시면서 다음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집밥 같은 가구. 몸에 해로운 것 빼고 자연으로 지은 집밥 같은 가구. 목재 하나, 접착제 하나까지. 친환경.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여러분들, 이 광고에 지금 지급법이 활용된 카피가 있었어요? 뭐가 그렇죠? 여러분들 광고 보면서 찾아보셨죠? 분명히 지급법이 쓰인 카피가 나왔는데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집밥 같은 가구죠. 같은 이 연결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관념인 일룸 가구를 보조관념인 집밥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흔히 이 집밥은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정성이나 노력을 담아서 만든 거, 안 좋은 재료들 이런 건 빼고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거, 건강에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집밥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밥을 뭐뭐 같은 이 연결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좋은 이미지를 바로 일룸 가구, 이 원관념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룸 가구가 좋은 재료로 만든 가구고, 그리고 많은 정성, 노력을 담은 가구고, 친환경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지급법은 연결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인 것 같은,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관념을 좋은 이미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비유법의 또 다른 종류인 은유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법의 핵심은 바로 A 꼴 B 이 문장 구조입니다. 은유법은요, 바로 이러한 문장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관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라던가 이미지, 이것을 이제 끌어와서 원관념을 좀 더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김동명의 시 내 마음 호수요를 보면은 저 문장이 바로 은유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보시면 A 꼴 B 문장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A, 이 A는 원관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죠. 그리고 B, 이것은 보조관념이에요. 여기서는 호수죠. 그래서 A 꼴 B 문장 구조를 써서 보조관념의 이미지를 지금 원관념 A로 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마치 옹달샘처럼 아주 작고 옹졸한 게 아니고 호수처럼 크고 그리고 아주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아주 포용력이 넓다, 이렇게 새롭게 좋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유법은 광고에서 활용될 때 종종 A 꼴 B 문장 구조에서 A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광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풀무원의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헤드라인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헤드라인이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것 같나요? 이 헤드라인은 바로 풀무원은 자연을 담는 큰 그릇, 이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A 꼴 B 문장 구조를 띄어서 자연을 담는 큰 그릇, 이것의 이미지, 이것의 의미를 풀무원인 원관념으로 끌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A 꼴 B에서 A, 이 풀무원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 A가 반드시 생략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은 패션이다 이렇게 광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광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싹스탁 같은 경우에는 양발도 패션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A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풀무원 광고처럼 A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은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은유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 두 단어 사이에 유사성 그리고 차별성에 기초하는 그러한 수사법입니다. 여기서 이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이 원관념 그리고 보조관념 이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이질적이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이것을 차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성이란 건 뭐냐면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이게 내적으로 이렇게 곰곰 생각해 보면은 그 둘 사이가 뭔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것을 이제 유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유법은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뭔가 유사하면서도 뭔가 이질적일 때 그때 좋은 은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은유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피를 쓸 때는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요, 너무나 이게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애플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질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기계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유사하면서도 적절하게 이질적일 때 그때 이제 좋은 은유가 되는 거죠.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서울우유의 밀크매니아 광고 캠페인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 은유법이 쓰인 카피를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광고 다 보신 후에 저한테 이 카피가 은유법이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입에 달고 다닌다. 누구든지 푹 빠진다. 우유는 키스다. 밀크매니아. 이 서울우유 광고에는 은유법이 활용된 카피가 있습니다. 어떤 카피가 그렇죠? 여러분 광고 보시면서 이 은유법 사용된 카피 찾아보셨죠? 뭐였나요? 그렇죠. 우유는 키스다. 이 카피가 은유법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서울우유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광고는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기획은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유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마시는 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금방 보신 것처럼 우유는 키스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우유는 열정이다, 우유는 패션이다 이런 식으로 은유법을 활용한 여러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키스, 열정, 패션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우유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우유의 이미지라던가 그 의미를 새롭게 개선을 했고, 나아가서 서울우유의 기업 이미지도 개선하고자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서울우유 밀크매니아 광고 캠페인은요, 멀티스팟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멀티스팟이 무엇인지 참고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티스팟에서 멀티가 뭔 뜻이죠? 멀티가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멀티는 그렇죠. 많은, 여러 개의, 다중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렇게 많은 광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멀티스팟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의 제품,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컨셉은 같은데 뭐 모델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테마가 다르거나 소재가 다른 여러 개의 광고를 만듭니다. 여러 개의 광고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동시에
같은 시기에 그걸 다 집행하는 그런 광고를 멀티스팟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광고와 달라요. 시리즈 광고는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죠. 그런데 멀티스팟 광고는 광고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동일한 시기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일단 많은 광고를 동일한 시기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죠. 그래서 이목을 잘 집중시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멀티스팟 광고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흥미나 관심을 잘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고가 많이 집행이 돼요, 동시에. 그런데 그것이 다 제각각 달라요. 물론 컨셉은 같지만 모델이 다르거나 소재가 다르거나 테마가 다르거나 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TV에서 보기에 분명히 조금 전에 이 브랜드의 광고를 봤는데 이번에 나오는 광고는 모델이 다르거나 아니면 스토리가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광고를 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흥미를 잘 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멀티스팟 광고의 장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도 잘 끌고 흥미도 잘 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이 제품이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서울우유 광고에서는 광고 모델이 누구였죠? 그쵸, 임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2003년 4월에 집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임은경만 광고에 등장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김래원도 광고 모델로 나왔었고요. 또 그리고 정태우, 그리고 이외에도 장나라, 문근영 이런 여러 광고 모델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외에도 중견 연예인들 이용렬이라던가 유인촌, 신혜라, 선우용녀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는 광고가 동시에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제품의 광고를 소재라던가 모델이라던가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같이 집행해버리는 이런 광고를 멀티스팟 광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서울우유 밀크매니아 광고 캠페인이 이 멀티스팟 광고의 굉장히 유명한 사례여가지고 참고로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비유법의 또 다른 종류인 풍유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유법은 일단 원관념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감춥니다. 그리고 바로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에 빗대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 원관념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수사법, 이걸 풍유법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풍유법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걸 사용해서 카피를 창작을 하게 되면요, 광고 메시지가 뭔가 교훈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담 때문에 그런 건데, 속담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예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 교훈 이런 게 담긴 말을 속담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속담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고 메시지가 교훈적인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러한 풍유법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풍유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소비자의 주의를 잘 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유법은 이제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을 가져다가 이제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 속담이나 격언을 좀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인데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풍유법을 이용할 때 여기에 이제 풍자라던가 해악 이런 걸 가미해서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한테 뭔가 이렇게 재미나 웃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풍유법의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풍유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유법을 활용해서 카피를 쓸 때는요, 기존의 속담이나 격언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바꾸는 게 좋은데요. 새로운 단어라던가
새로운 문장, 때로는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덧붙여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뭔가 해악이라던가 우스개, 그리고 익살, 재치, 풍자 이런 것들도 가미해서 카피를 창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이제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풍요법을 이용해서 카피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유산업 본키의 인쇄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이 광고에서 풍요법이 쓰인 광고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요법이라는 게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렵지 않게 쉽게 그 카피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광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광고에서 풍요법을 쓴 카피는 무엇인가요? 바로 네, 그렇죠. 이 헤드라인, 밑빠진 독에 칼슘 붓기, 이것이 풍요법을 활용한 카피입니다. 여러분들, 이 카피는 원래 어떤 속담이었을 것 같나요? 원래 무슨 속담이었을 것 같나요?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골다공증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칼슘이 많이 든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우유라던가 멸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요, 우리 체내에 칼슘 흡수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칼슘이 많이 든 그런 제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칼슘들이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칼슘이 많이 든 우유라던가 멸치라던가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아예 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나온 이 본키를 이용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 속담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유추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담이라던가 격언 이런 걸 차용을 해가지고 원관념 이런 것들을 유추하게끔 하는 이런 수사법, 이것을 풍요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로 비유법의 또 다른 종류, 의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인자가 무슨 인자인가요? 이게 인이 뭔 뜻이죠? 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네, 사람 인자죠. 그래서 이 한자 의미 그대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존재들, 즉 무생물이라던가 추상적인 개념 또는 뭐 동물, 식물 이런 존재를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 이게 바로 의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사람의 성질이라던가 특성 이런 걸 이제 부여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꽃이 행복하게 웃는다. 이게 바로 의인법의 사례인 거죠. 꽃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웃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행복하게 웃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꽃이, 식물이 행복하게 웃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의인법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법은 이제 광고에서 무생물인 보통 이제 제품이라던가 또는 뭐 서비스, 용역, 기업 이런 대상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인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법의 장점은 첫째, 사람들에게 호감이나 친근감 이런 것들을 잘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품, 브랜드 이런 것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호감이나 친근감을 느끼기가 쉽죠.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의인법은요, 사람들이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리감 이런 걸 덜 갖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같다 이렇게 느끼니까 뭔가 이렇게 경계심, 그리고 불신, 거리감, 저항감 이런 걸 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제품의 장점, 혜택, 뭐 가치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인쇄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에서 의인법이 사용된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광고에서는 일단 바디 카피에서 이 현대모비스의 순정 정품으로 이렇게 정비를 마친 차가 이렇게 속 편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웃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광고에서 지금 의인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떠한 카피에 의인법이 사용이 됐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카피가 의인법을 썼죠? 바로 네, 이거죠. 당신 차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 부분이 의인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치아를 드러내고 이렇게 활짝 웃는 자동차 비주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행복하게 웃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무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치아를 드러내고 활짝 웃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행복하게 웃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생물인 자동차를 행복하게 웃고 있다고 표현을 했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인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법을 쓴 카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5번째로 또 다른 비유법의 종류인 바로 화류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자를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자가 무슨 활자인가요? 활자가 뭔 뜻이죠? 이 한자의 뜻은 네, 살활, 생기쓸 활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 그대로 화류법은 살아있지 않은 대상, 그러니까 무생물이라던가 추상적인 개념, 여기에다가 생명을 부여를 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이걸 화류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화류법은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이제 의인법인 거죠. 그래서 사람까지는 안 나가고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냥 단순히 생명만 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로만 표현한 거, 그게 화류법입니다. 이런 화류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 무생물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생물에다가 생명을 부여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동성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생생한 느낌, 생동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동물처럼 표현을 했다면 특히 더 친근감이나 호감도 부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광고에서 화류법이 쓰인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광고 모델도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유명한 배우인데 이 광고를 찍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모델이었었어요. 한번 자세히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화류법 쓰인 카피 이걸 찾아보시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뉴욕 증시 주택은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에도 은행이 활짝 피었습니다. 주택은행. 여러분, 광고 모델이 누구죠? 네, 김태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지만요. 이 광고를 찍을 당시에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희의 굉장히 풋풋한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이어서 이제 겸사겸사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 광고에 지금 화류법이 쓰인 카피가 나왔어요. 어떤 카피가 그것이었나요? 바로 네, 맞습니다. 은행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카피가 화류법이 활용이 되었죠. 은행은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활짝 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행에다가 이렇게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마치 은행나무처럼 활짝 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화류법을 쓴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비유법의 사례인 환유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자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환자가 무슨 환자인가요? 환자가 네,
바꿀 한자죠.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 그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을, 이 원관념의 어떤 속성, 특성과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다른 단어로 바꾼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빗대어 표현한 거. 이게 바로 환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관념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바꾸는 이 단어는 보통 상징성을 가진 단어, 대표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단어로 바꿀 환, 바꿔서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 이걸 이제 환유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예를 봐야 조금 더 이 환유법이 잘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숙녀를 하일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배그민족 해가지고 흰 옷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표현하는 걸 보셨을 거고요. 또 남성을 뭐 수탉, 여성을 암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암탉, 수탉, 흰옷, 하일 이런 것들은 상징성을 가진 단어죠. 대표성을 가진 단어예요. 바로 이러한 단어로 원관념인 이런 숙녀, 우리 민족, 뭐 남성, 여성 이런 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죠. 바꿔서 표현을 해요. 바로 이제 이런 수사법을 환유법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PR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인쇄 광고에서 환유법이 쓰인 카피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환유법이 쓰인 카피가 있어요. 어떤 카피가 그렇죠? 바로 네, 이 헤드라인 울어라 암탉아, 여기에 환유법이 쓰였습니다. 이 암탉이 진짜 닭 보고 울란 얘기 아니죠. 이 암탉은 상징성을 가진 단어예요. 이걸로 여성이라는 원관념을 빗대어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보고 옛날처럼 그냥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암탉아라는 이 단어를 지금 활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징성을 가진 단어로 이제 원관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 이것을 환유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휴법은 어떤 대상의 부분, 이 일부분을 가지고 그 대상 전체를 빗대어 표현한 수사법을 이걸 제휴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역시 사례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1789년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시민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이 빵이 실제로 진짜로 빵 그거 하나만 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 빵은 진짜로 이 빵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빵은요, 이 식량의 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식량에는 사실 뭐 빵 외에도 뭐 밥이라던가 또는 뭐 라면이라던가 뭐 스파게티 이렇게 굉장히 다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이 식량에서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한 부분인 빵을 가지고 식량 전체를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이런 수사법, 이것을 제휴법 이렇게 부릅니다. 광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흥농종묘의 광고 카피 사례인데요. 카피가 이렇습니다. 가슴 가득 꿀맛, 상복 꿀수박,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에 이 꿀맛에서 이 꿀이 실제 꿀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이건 수박인데 어떻게 꿀맛이 나겠어요? 수박 맛이 나죠. 그래서 이 꿀맛에서 꿀은 꿀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꿀은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맛있는 음식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맛있는 음식 전체에서 꿀은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 전체를 빗대어 표현을 했으므로 이거는 제휴법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8번째로 또 다른 비유법의 종류인 의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자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태자가 무슨 태자인가요? 태의 한자 뜻이 뭐죠? 저거는 네, 모양 태자입니다. 바로 이 한자의 뜻 그대로 이 의태법은요, 어떤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모양 또는 이외에도 움직임, 동작 이런 거에 원관념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 이것을 의태법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의태법은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의태어를 이용한 수사법입니다. 의태어가 뭐죠? 네, 의태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던가 동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 또는 토끼가 깡총깡총 뛰다. 바로 이럴 때 이 아장아장, 뭐 깡총깡총, 또 뭐 이에도 뭐 엉금엉금 이런 그 모양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말, 이것을 바로 이제 의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태법은 이런 의태어를 활용한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들,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모양이나 이런 시각 이미지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태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태법은 뭔가 이렇게 움직임, 그리고 동작, 모양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말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품에 대한 어떤 역동성 이런 것도 이제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느낌, 역동성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의태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의태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 의태법은요, 그 시각적인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샴푸 광고라던가 헤어팩 광고 이런 데에 이 의태법을 이용한 카피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카피를 쓸 때는 이게 카피입니다. 글이긴 하지만 마치 그것만 듣고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 막 꿈틀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망 화장품의 꽃을 든 남자 케라틴 헤어팩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서 의태법이 쓰인 카피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랑찰랑 케라틴 헤어팩 꽃을 든 남자. 이 영상 광고에서 지금 의태법이 사용된 카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서 찾아보셨죠? 어떤 카피가 이 의태법이 쓰였나요? 맞습니다. 바로 찰랑찰랑. 이게 이제 의태법을 사용한 카피입니다. 찰랑찰랑, 이건 의태어죠. 마치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 이걸 이제 찰랑찰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의태어를 그대로 갖다 썼으므로 이게 이제 의태법을 이용한 카피가 되겠습니다. 이 케라틴 헤어팩은 이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부시시하지 않고요. 마치 물결 치듯이 아주 부드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장점을 찰랑찰랑이라는 그 의태법을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있죠. 이제 9번째로 또 다른 비유법의 종류, 즉 중의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의법에서 이 중자가 거듭 중자, 더할 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 그러니까 지금 뜻이 여러 개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이 뜻대로 중의법은 하나의 구나 절, 하나의 단어에다가 중의, 여러 개, 2개 이상의 뜻을 이렇게 담은 그런 수사법을 이걸 중의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인데 뜻은 2개 이상, 여러 개인 경우인 거죠. 이 중의법은요, 언어의 개방성과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언어의 경제성, 이거는 말을 하나만 하지만
그 한 번 말한 걸 갖고 여러 개의 의미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말을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의미는 많이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방성. 이것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에서 이 카피를 들었을 때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의법은 개방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중의법의 장점으로는 일단 뭐니 해도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데? 뜻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흥미나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고에 참여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잘 기억이 되죠.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사람들 광고에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잘 기억이 되고 회상도 잘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중의법을 이용한 카피 창작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의법을 활용해서 카피를 쓸 때는요. 우선 첫 번째, 바로 그 여러 개의 의미가 이해되게 창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말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개의 의미가 바로 해석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 광고를 외면을 해버립니다. 회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쉽게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중의법을 이용한 카피를 창작할 때는요. 그 여러 개의 의미가 다 제품과 관련성이 있게 창작이 돼야 합니다. 지금 하나의 말 속에 여러 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뜻들이 우리 제품과 다 관련이 있어야 그게 좋은 중의법을 활용한 카피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이 이 중의법을 이용한 카피를 딱 봤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걸 참여해가지고 해석을 하게끔 창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참여를 잘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카피가 창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단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관련성이 있게, 그리고 참여를 잘 하게끔 그렇게 중의법을 이용한 카피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쇄 광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서 중의법이 사용된 카피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BC카드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말은 하나인데 뜻은 여러 개인 카피가 있어요. 어떤 카피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BC로 사세요입니다. 어떤 뜻이 들어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BC카드를 갖고 삶을 살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이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BC카드로 물건을 사세요라는 이 바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인데 뜻은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중의법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비유법의 또 다른 종류인 도노법을 10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도노법의 한자를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호자가 무슨 호자인가요? 바로 부를 호자죠.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 그대로 부르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마치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그것의 이름을 부르는 수사법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이 호명의 대상은 그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면 무엇이든 두루두루 다 해당이 됩니다. 마치 이제 그 대상을 사람을 부르는 듯한 어투로 이제 부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 장점은 주의를 잘 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목을 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고 주의 환기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광고 사례를 들면 예전에 한국통신이 이런 광고 카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신부님 하고 이제 먼저 불렀어요. 신부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카피를 썼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불렀으므로 이 카피는 도노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고요.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피라이팅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즉 카피 창작의 수사학적 원리, 이 광고 수사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이러한 광고 수사학의 개념과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 일부를 배웠습니다. 먼저 광고 수사학의 개념에서는 정의, 효과 이렇게 배웠는데 광고 수사학, 이 레토릭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라던가 문자 이런 것을 좀 다듬고 꾸밉니다. 그러니까 표현 수단을 도약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소비자까지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기법, 이것을 광고 수사학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광고 수사학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이 레토릭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쓰게 되면 첫 번째로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 그리고 뭐 광고 상황,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현저하게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잘 전달하고 기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레토릭을 잘만 쓰면요,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레토릭을 역시 잘 쓰면 이 광고 표현을요 좀 더 세련되게 멋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좀 지루해지고 단조로워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걸 배우고 그걸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를 배웠죠. 우리는 크게 4가지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비유의 수사법을 배웠습니다. 비유의 수사법, 이거는 이제 비유법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비유 기법, 그러니까 직유, 은유, 뭐 제유, 환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 기법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조관념의 좋은 이미지나 긍정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원관념으로 끌어오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차 시에 이 수많은 비유법들 중에서 직유법부터 도노법까지 총 10개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